마켓나우 2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역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시장이 참 격세지감입니다. 작년이나 아니면 올해 초에만 생각했어도 우리 시장이 간밤에 미국이 하락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떨어지고 미국 시장이 올랐다 해도 안 올라가고 그런 시장의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간밤에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도 오늘은 또 우리 시장은 올라갑니다. 우리의 시장의 자체 모멘텀, 거버넌스 개혁이라든지 그리고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모멘텀을 받으면서 시장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복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많이들 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는 1분기 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난 기업인데 2분기도 좋아질 그런 기업들 찾아보면 좀 답안지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선택하라라는 부분이 있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부 정책 수혜주 굉장히 중요한데 자사주 비중 높거나 기업 중에요. 그리고 배당 성향이 앞으로 높아질 종목을 고르라는 전략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라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네요. 예. 자, 그런 종목이나 업종이 이번 주에 또 특히 더 부각을 많이 받으면서 강하게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또 시장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금 개장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수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정부 정책이라든지 앞으로의 기대감이 많은 것들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분위기 최윤 앵커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다 고압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말 그대로 순환매입니다. 어제까지는 강했던 업종과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오르지 못했던 업종과 종목들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장세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투자 심리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개선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응주들 먼저 만나보시면은 오늘 보시다시피 지수는 사실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대형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들 보시다시피 좀 빠지죠.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순환매입니다. 어제 대형주 올랐다면 오늘은 중소형주다라는 기세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1.6%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6%대 하락. 반면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옵니다. 방산주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5위권 자리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0위권 밖으로 빠졌다가 오늘 다시 한번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방산주를 다시 한번 뛰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나서면서 오늘 좀 방산주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8%대 상승, 그리고 LIG 넥슨 6.8%대 상승, 하나 시스템 6.4%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방산주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대 로템도 4.5%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주 흐름 좋고요. 반면에 어제 또 튀어 올랐던 원전주는 좀 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2%대 하락세, 금융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오늘 보시다시피 좀 하락폭이 큽니다. KB금융주도 3.4%대 하락, 신한지주 1.6%대 하락 나오면서 현재 어제 강했던 업종들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의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 함께 볼까요? HD현대중공업 1.6%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하나오션 2.3%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조방원 가운데 오늘 가장 강한 것은 방산이고요. 조선주도 나쁘지는 않은 흐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다만 장 초반 비교해서는 약간 좀 상승폭이 더뎌진 모습 오늘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증권주도 잘 갑니다. 미래에셋증권 9%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그 이외의 증권주들도 3%대 상승 흐름 함께 이어가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이 잘 가보다 보니 보시다시피 증권주들 연이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플랫폼주 함께 만나보시면은 네이버 오늘 시장 약간 조정입니다. 인터넷 쪽에 오늘 좀 조정인데 또 특이한 게 이렇게 대형주들은 사실 조정이지만은 밑에 단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오늘 시장에서 튀어 오릅니다. 네이버 1.9%대 하락세, 카카오 1.8%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지주사들도 사실은 나쁘지 않습니다. 한화도 오늘 시장에서 3%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G화학 1.7%대 상승, 화학 쪽도 어젠 좀 안 움직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움직여주는 모습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쪽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코스닥 쪽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휴젤까지는 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 비만약 쪽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펩트론 3.4%대 상승, ABL바이오 4%대 상승,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 4%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오스코텍도 4%대 상승, 리가켄바이오 2.5%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약 에스테틱 쪽으로는 약간의 좀 조정 나오는 기업도 눈에 띕니다. 클래시스 2.4%대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다만 제약 에스테틱 쪽은 실적이 정말 좋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코스닥의 대표적인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도 약간의 좀 조정이네요. TCK 2%대 조정, 테크윙도 0.8%대 하락세, 리노공업 0.59%대 하락세, 동진세미캠 1.7%대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또 상승하는 기업도 눈에 띄는데 파크시스템스, 서진시스템 1.5%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엔터주 가운데서는 사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하이브만이 4%대 하락 나오고 있고 그 이외 기업들의 경우에는 어제 상승에 이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디어유는 어제 하루에만 10% 넘게 올랐는데 오늘 다시 한번 시세가 좀 크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약보합 수준에서 어제의 이 거래의 이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M엔터는 0.97% 추가 상승세, JYP엔터도 0.28%의 상승세, YG엔터 1%대 추가 상승세 나오면서 오늘 시장 엔터주들도 나쁘지 않은 흐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어제자도 시장 좋았는데 다시 한번 추가 상승입니다. 말 그대로 투자 심리는 식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코스피는 3,116선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주가 좀 크게 빠지다 보니 지수 자체가 크게 튀어오르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중소형주 단으로 크게 매수 대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2% 강보합권 785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의 수급 상황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도 물량이 크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형주가 빠지는 데 이유가 있겠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크게 출회가 되고 있고 거의 6천억 원 가깝게 합쳐서 팔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금액도 오늘 시장에서 좀 큽니다. 5천억 원 넘게 현재 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위력을 알 수 있는 구간입니다. 원래는 사실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줘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개인의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의 매수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늘 시장 코스피는 조금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의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팔지만은 개인이 400억 원 넘게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폭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 살펴보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구간에서 투자자들은 어떠한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이어서 싱크풀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싱크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업종, 종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 시장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 상황이고 반면에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정책 관련주 아니면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업종들이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뭐 어제에 이어서 단연 증권주, 지주회사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 이후에 이제는 추가적으로 자사주 의무 소각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법안이 발의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찾는 작업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증권주 안에서도 중소형 증권사들이 자사주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주회사들도 뭐 마찬가지겠죠. 이러면서 상승 탄력이 많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최근까지 많이 가파르게 올라왔던 금융주들, KB금융이나 신한지주나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은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증권주는 계속 가는데 금융주, 은행주들은 쉬는 모습 엇갈리죠. 이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법안에 어디가 더 수혜를 많이 받을지가 그대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오늘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지주사, 증권사, 주주 오늘 주식이 잘 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방산주가 오늘 또 좋은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 관련된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여기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국방, 앞으로 K방산이 글로벌 빅4로 성장할 수 있게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언급을 해줬습니다. 이러니까 방산주가 다시 상승 탄력이 나타나면서 오늘 주도 업종으로 다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좀 많이 쉬었는데 다시 또 힘을 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NHN, KCP 같은 종목이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 이외에도 뭐 KG, 모빌리언스 같은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결제와 연관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상승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유통이나 음식료 업종도 좋은 상황인데 지역화폐 이제 7월 21일에 발행이 되기 시작할 텐데 내수 쪽에 소비가 많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 유통주, 음식료 업종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음식료 업종 안에서는 특히 삼양식품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의 150만 원까지 올랐는데 추가적인 목표 주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양식품 한 180만 원까지는 목표 주가 높여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외에서 CLSA에서는 200만 원 목표가 제시했더라고요. 삼양식품 과연 진짜 200만 원까지 갈까요? 주가 흐름 계속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약간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있었는데 구리와 전선주가 오늘 또 잘 가고 있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서 계속 지금 여러 나라를 흔들고 있는데 이제 또 산업 쪽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구리 관세를 50%까지 높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튀어오를 거다라는 그런 예상, 그러면서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직접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전선에도 또 구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선주까지 함께 상승 탄력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조선주들도 다시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 정도에 지역화폐 발행 관련해서 이 이슈도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지금 또 막 몰아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도 몰아치고 있고 그리고 업종별로도 또 다시 몰아치고 있는데 이제는 이 패턴을 계속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구리 관세를 건드리고 나섰습니다. 그 전에 25% 구리 관세 부과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무슨 마음이 바뀌었는지 이번에 50%로 인상을 해서 구리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의약품과 반도체 관세도 곧 발표할 거다. 시기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반도체도 관세 부과할 거고 의약품 관련해서도 매우 큰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의약품에 대해서 최대 20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잘 대응을 하라라는 식의 경고 사인을 또 보냈습니다. 이러면서 그래도 의약품에 대해서는 미국으로 들어올 시간 1년이나 1년 반 정도의 시간은 줄 것이다. 그러니까 유예 기간은 줄 텐데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의약품도 미국에 와서 만들어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최근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5개국의 관세안을 얘기를 했는데 내일은 또 무역 관련해서 7개국에 대한 발표를 할 거다. 추가적인 발표도 예정돼 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자국 방위비 부담해야 된다. 한국 잘 사는 나라인데 거의 지금 공짜 수준으로 미국의 주한미군을 한국에 배치하고 주둔 비용이 너무 적다라고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또 하나의 카드 다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방위비 협상과 관련된 카드. 우리는 또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 뭐 방산주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관세와 관련해서 또 구리 관련 종목들 오늘 많이 튀고 있는데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볼까요? 구리는 참 중요한 소재이죠. 반도체,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으로 쓰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도 그렇고요, 인프라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좀 주시를 하시는데 구리 관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구리판 생산 1위 기업인 이구산업, 여기는
보순도 구리를 좀 특화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오늘 7.8% 강세 힘으로 출발하는 흐름들이 눈에 띄죠. 5,310원 선 가리키고 있는 거고, 풍산 같은 경우에는 구리를 압연하거나 제조하는 그런 소재 쪽입니다. 풍산은요, 사실 이제 미국 쪽에 관세 그런 이슈 있을 때 괜찮은 부분이 있었던 게 생산을 좀 확장하려는 흐름들이 이미 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관련 수혜주로도 묶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5% 넘는 상승세 12만 8천 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LS 같은 경우에는 니코동 재련, LS 니코동 재련을 통해서 좀 이제 구리를 재련하는데 국내 점유율의 50% 됩니다. 그런데 구리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업체 입장에서는 재고 평가 이익도 날 거고, 그게 이제 매출로 증가가 될 거고, 그런 선순환을 좀 얻게 되거든요. 관련해서 참고를 해보시고, 그런 이슈 때문에 오늘 구리 관련주가 오른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이제 관세 이슈 우리가 대기를 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부터 개별 이슈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세계에 줄을 세어보면 20개의 랭킹 순위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17개, 상위 랭킹 17개 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의 되게 강자이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인 관세 타격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되는 몇 가지 근거가 사실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원료 의약품 쪽입니다. 이걸 DS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CDMO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료 의약품 DS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약가의 10%밖에 차지가 안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들의 입장에 보면은 뭐 제약사일 수 있고 고객사일 수도 있는데, 그 고객사나 제약사가 ASP라고 해서 평균 판매 단가를 상쇄를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쿠션 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큰 그런 부분은 뭐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좀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셀트리온이 사실 직접적인 영향이 더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원료 의약품 중심이고 이건 제품 중심인데, 미국 쪽에 한 7개의 제품을 판매 중입니다. 그래서 뭐 1월 같은 경우에도 미리 관세 충격에 대비하고자 9개월치의 재고 이전을 뭐 확충해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쪽의 생산 시설 좀 확충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라고 이미 얘기한 바 있죠.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비해서 그래서 셀트리온 조금 더 타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1% 하락하면서 그래도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워낙 뭐 1년 뒤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협상의 카드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17만 3,7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와 제약 바이오의 모습이 좀 확연하게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느끼셨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방위산업, 방산업체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게 방위비 압박을 했다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보시는 것처럼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K방산 미래의 길을 찾다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진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서 K방산, 우리나라 방산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라는 그런 사인을 보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 해외 수주라든지 정부와 어쨌든 방위산업은 정부와 정부끼리의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고 또 좋은 정책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의 모멘텀을 받아서 오늘 시장이 잘 가고 있습니다. 방산업체들이. 자, 이재명 대통령이 K방산, 정부가 더 투자하고 더 지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행사 전에 참여했던 국무회의에서 방산을 이제 4대 강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육성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라. 이것을 검토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그러면서 이 토론회에서 또 한 이야기가, 단순히 지금 뭐 K2, K9 뭐 이런 식으로만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신무기,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무인 로봇 이런 것들을 결합시킨 K방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로 지금 이런 컨트롤 타워를 아마 제시를 하고 이제 방산 업체들도 이런 쪽의 개발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러면서 이 토론회에 참석한 방산 업체들의 인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제언을 하고 부탁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법을 좀 개정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어쨌든 방위산업업체, 이 방산이 지금 우리나라에게 돈이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도 꾸준하게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방산업체들 최근에 주가가 조금 쉬어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8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었는데 다시 이제 좀 반등할 수 있을지, 현대로템도 2차 K9 이 수주를 이야기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방산업체들 주가 어느 정도로 반등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오늘 가장 급등하면서 튀는 게 LIG 넥스원입니다. 7.44% 그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56만 3천 원 선 보여주고 있는데 교보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목표 주가를 무려 64만 원으로 올려 잡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천궁2가 굉장히 좀 유력한 무기잖아요. 그런데 올해 UAE, 아랍에미리트 이런 부분 매출이 인식이 되고 또 하나 이제 이라크에서 이라크향 천궁2 매출이 좀 잡힌다면 그리고 이를 확인한다면 올해와 내년 실적 추정치에 있어서 4,850억 원의 추가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 목표주가 상향 소식 알렸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하나 시스템은 오늘 이제 거의 뭐 3거래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 시스템 목표주가 6만 5천 원짜리 나왔습니다. 목표주가 상향 소식 있고 여기는 어쨌든 하반기에도 적자폭을 줄이면서 긍정적인 실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 로템 원달러 환율 영향 때문에 좀 이익폭이 줄어들까라는 우려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수출국이 워낙 좀 다변화되는 흐름들 K2 전차의 위력은 여전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흐름들 지속적으로 나오네요. 오늘 5%대 반등 상승 나와주면서 19만 4,50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포탄 굉장히 좀 유명하죠. 통상도 긍정적입니다. 5% 상승하면서 12만 8,400원 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3거래용 상승하면서 4.66% 상승 85만 4천 원인데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는 양봉의 흐름으로 오늘 5일장을 마감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탄력이 잘 나오고 있는 이 상법 개정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시장의 전반적인 거버넌스 개혁을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입니다. 뭐 지주사가 될 수 있고 증권사도 될 수 있고 자사주의 비율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찾는 작업이 필요한 현재 시장 상황인데요. 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에서 자, 이번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들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것을 오늘 아마 발의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또 이것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빠르게 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관련해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인데 이 기준들이 좀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에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스톡옵션을 포함해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요. 자사주를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라는 그 법안의 내용이고 결국에는 스톡옵션 빼고는 1년 내에 자사주를 소각하는 이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사주가 소각되면 주식의 수가 줄어들고 개인 주주들이나 소액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는 순차적인 이 절차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서 대주주가 지금까지는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뭐 주주 환원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상속이라든지 아니면 경영권 승계 이런 것
것에 활용을 하는 게 너무 많았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가를 짓누르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개인 투자자들도 자사주 좀 소각 좀 해라.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마 앞으로는 차차 만약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상법 개정은 통과가 됐고 상법 개정안에서 빠졌던 집중 투표제 의무화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배임죄 완화 이런 것들과 함께 논의가 되지 않을까.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도 함께 9월 정기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이것을 공청회를 통해서 또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앞으로 차근차근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저희가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상법 개정안에 뭐 집중 투표제가 포함되고 완벽한 법안이 통과돼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지만 차라리 한꺼번에 폭탄처럼 확 터지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좋은 이슈들이 하나씩 포함되면서 계단식으로 주가가 지수가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더 좋은 영향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국회 쪽은 어쨌든 계속 저희가 주시를 하면서 저희 주식 투자의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증권사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사주의 비율이 높은 그런 증권사들이 주가가 잘 가고 있고요. 지주회사도 마찬가지로 자사주의 비율이 높으니까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내고 있습니다. 자, 주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이제는 주주들의 눈치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변하게 될 수 있을지 자사주 소각 비중이 그동안 낮았다면 앞으로 그 배당 성향이나 자사주 소각 비중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권주와 지주 회사로 좀 나눠봤는데요. 신영증권이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15% 넘는 급등세로 현재 16만 4,100원에서 모이고 있는데 자사주 비중이 56% 달하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미래에셋증권도 자사주 비중 12%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8% 넘는 상승세로 22,450원 보여주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 자사주 비중 10%입니다. 3% 상승하면서 3,905원이고요. SK 자사주 비중 15%입니다. 오늘 4% 상승하면서 21만 8,000원 선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 정고점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정책 관련주로 지금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비중 7.45%입니다. 3.5% 정도 상승하면서 92,0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사주 비중이 큰 그런 기업들 관심 많으실 텐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중요한 이슈들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오늘장의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서동구 위원과 함께 오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뭐 대형주 투톱이 좀 쉬고 있고 정부 정책에 또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어떤 면에서는 좀 두 가지로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책적인 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급적인 면인데,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국내의 어떤 정치적인 또는 산업적인 이런 측면에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관세 노이즈는 최소한도 뭐 8월 1일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이제 국내 추가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전체적으로 국내 여러 가지 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뭔가 후속 조치들이 빨리 나오기를 기대했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의무화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빠르면 오늘 중에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큰 것이 배당소득과 관련된 분리과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은 우리 주식시장에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제부터 움직이긴 했고요. 또 그전에도 크게 움직였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지주사들이 크게 한번 움직였다가 뭐 20-30%의 조정도 보였고 또 금융 관련주들 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찌라시라든가 이런 내용들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더 넓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배당 분리과세와 관련돼서는 배당 성향 35% 이상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고배당을 했던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수급적인 측면이죠. 지난 6월 말 이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기조는 유지를 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루가 멀다 하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마이너스를 또 기록했다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외국인들이 이런 어떤 수급성의 연속성이 없으면서 일일 또는 장중에 이런 변동성이 계속 야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 기본적인 현재 시장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변동성을 이용해서 추격 매수는 절대적으로 자제하시면서 기다리다가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일정한 가격대에 왔을 때 그날 매수에 들어가는 이런 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요. 조금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신 분들은 뭐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병행을 하는 그런 어떤 전략도 현재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을 제대로 챙겨주는 기업들 선별을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위원님, 저희 오늘 어떤 특징주 좀 잘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자사주들 쪽에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이제 지주사라든가 금융 이런 쪽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장의 중심에 들어서고 있죠. 물론 단기간에 뭐 신영증권을 비롯해서 뭐 미래에셋생명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너무 급등하는 것은 쫓아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조정 이후에 재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 바로 LS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핵심 자회사의 성장과 또 수익 가치가 증대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 되겠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비상장사죠. LS전선 같은 경우가 싱가포르에서 대규모 수주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뭐 LS전선뿐만이 아니라 가온전선을 비롯해서 LS 마린솔루션이라든가 LS 일렉트릭이라든가 모두 나름대로 어떠한 각각의 특징적인 면에서 캐파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바로 LS의 어떤 저평가된 인식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아마 국민연금에서는 지속적으로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요. 7월 달에도 또 추가적인 비중을 확대하면서 지난 7월 3일 현재 기준 12.94% 주식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뭐 단기간에 이 국민연금이 또 매도하면은 매도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이렇게 최근까지도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든가 실적적인 측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부각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최근의 모습들을 보시면 뭐 한 3, 4일 정도 이평선이 이탈되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였습니다만은 오히려 어제 오늘 다시 또 단기 이평선 위로 올라서주는 모습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뭐 지난번에 이번 달 초였죠. 7월 1일 날 22만 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났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들 뭐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신고가 또 다시 연출하러 가는 흐름으로 나타나면서 뭐 25만 원에서부터 28만 원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는 그런 밴드를 형성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조정 나올 때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도록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위원님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와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알아봤고 이제 한 걸음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두잇에서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지금 골치를 썩고 있는 테슬라의 투자 전략 좀 알아보겠고 또 오늘 또 특별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코스피 5천 드디어 가게 되는 건가. 예, 그 몇몇 입법 추진 과제에 대해서 잘 또 살펴드리는 시간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머물렀다. 그들은 군사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그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트럼프의 발언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행정부는 한국에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 인상을 요구했고 이는 당시 한국 분담금의 5배 이상이었다. 그는 과거 대선 과정에서도 한국이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규모를 4만 5천 명이라고 언급했으나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 8천 명 수준이다. 독일에 배치된 미군 규모도 과장하며 그건 그들에게 엄청난 경제 발전이고 돈이다. 도시 하나를 가진 것과 같다고 말했다. 쓱닷컴이 CJ 대한통운과 손잡은 뒤 배송 품질이 추락했다. 폭염 속 배송 지연과 포장 훼손이 잇따르며 신선식품은 녹고 소비자들은 등을 돌렸다. 믿고 시켰는데 다시는 안 쓴다는 불만이 커뮤니티에 쏟아지고 있다. 쓱닷컴은 기존 알비백 대신 종이박스를 도입했고 배송시간 선택과 실시간 위치 조회도 사라지면서 소비자 신뢰는 무너졌다. 고기가 신선해야 했는데 충격이 신선했다는 후기가 지금의 상황을 압축한다. 쓱닷컴은 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를 외주화했지만 라스트마일의 실패로 브랜드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 IPO를 위한 흑자 전환이 절실한 상황에서 고객 이탈이라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3,125포인트 선까지 올라와서 상승 탄력 약간 높이네요. 0.33% 상승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0.4%대 상승세 보이면서 787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시장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해 보면 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오늘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0.04%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약보합권 하락 출발했습니다. 0.36% 하락하면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여전히 좋습니다. 미국 시장이 떨어져도 일본 니케이 지수도 지금 약보합권 수준에 그치는데 우리 시장은 계속 올라가요. 오늘도 코스피가 지금 0.4%대까지 올라오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지금 매수를 하고 계십니다. 자, 국내 시장은 어쨌든 분위기가 좀 괜찮아졌는데 자, 이제 걱정은 해외 시장, 미국 시장 쪽에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너무 많으니까 테슬라가 요즘 부침이 많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지 이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닷 AI의 강정수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아, 요즘 테슬라가 왜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네요.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한 것이 어쨌든 국내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분위기가 요즘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국내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이 테슬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도 막 가지고 있고 네. 이러니까 테슬라가 흔들리면 우리 시장이나 투자자분들도 좀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화 많은 테슬라 관련 뉴스와 일론 머스크 관련 뉴스를 보셨을 거기 때문에 좀 네네. 새로운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테슬라 올해 하반기 저는 개인적으로 S&P 500이라든지 미국의 주식시장이 대단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당연하게 테슬라도 그거보다 좋든지 평균 수준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렇죠. 테슬라가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대단히 기회비용 상실 면에서 대단히 큰 손실을 저희 투자자들이 입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번 갈등에서 일론 머스크가 옳았다 틀렸다 트럼프가 옳았다 틀렸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테슬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신 것이 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테슬라 주식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죠. 일론 머스크가 2024년 작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우리는 카 컴퍼니에서
AI and 로보틱스 컴퍼니로 간다고 얘기를 네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또 사실은 AI와 로보틱스 컴퍼니 즉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또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계신 거지 네. 뭐 모델 Y가 더 많이 팔려서 뭐 전 세계를 지배할 거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아니시라는 그쵸. 거죠. 네. 자, 자동차를 생산하는 건 이 정도 법을 잘 지켜가면서 만들면 됩니다. 뭐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개인정보법을 잘 지키면서 이해하면 하면 되죠. 되고요.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문제가 돼가지고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 반독점법에 걸리지 않다거나 공정거래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여러분 모든 사업 앞으로 성장하려야 되는 AI 사업 즉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는 법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도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규제가 풀려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규제를 푼다는 것은 법을 바꾼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아직은 어떤 법이 바뀌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모든 다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는 다 정치권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입법부가 정치권이니까요. 이것은 정치권과의 갈등이 내재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에.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정치적인 어떠한 이 돌출 변수는 이제 테슬라 주가에서 상수로서 작용한다. 저는 테슬라 주식은 이제는 자동차 주식이 아니라 원래부터도 그랬지만 확실하게 기술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네. 성장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주에서 기대하는 것 순이익률이 높아야 되는 거고 매 분기마다 크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일으키고 있죠. 특히 네네. 2025년 들어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극단적으로 끌어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대치를 이제 실현하는데 첫 발자국을 6월 말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순풍을 타면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반기 들어서. 네. 그리고 카 컴퍼니에서의 베이스에서도 중저가 모델이 드디어 LFP 배터리 공장이 미국에서 완공되면서 늦어도 8월 달에는 가동이 할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럼 9월 달부터는 차가 생산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10월 달부터는 판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저가를 원래는 일찍 오픈하려고 생각했으나 그쵸. 그때는 LFP 배터리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달아서 중저가 차량에다가 LFP 배터리를 달아서 팔려고 했었는데 수입에 관세가 붙으니까 직접 지금 CATL의 만드는 걸로. 공장 설비를 사갖고 와서 직접 만든 걸로 가서 그 공장이 거의 완공 단계에 왔다라는 것은 하반기에 자동차 매출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 오스틴에서의 로보택시의 부분도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10년 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이 테슬라의 즉 기술주로서 성장주로서의 본 모습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책 변수는 상수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신 네. 거고 이러한 정치 변수가 상수로서 작용하는 테슬라 주식에 계속 투자할지 말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되죠. 여러분들의 투자관이 예를 들자면 이제 성공 아니면 실패. 뭐 아니면 도다. 뭐 이러한 상황으로까지 저는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의 베팅에 가까운 투자에 좀 동의하신다라면 계속 가셔야 되는 거고 물론 또 하나는 또 들고 계신 것이 또 있고 물린 것이 있다고 그러면 또 가셔야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좀 잘 보내실 필요가 있고 네.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셔야 되는 것은 테슬라가 기술주로서 가지고 있는 성장의 잠재력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 펀더멘털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 AI 기술이 나날이 지금 테슬라가 특히 XAI와의 저는 합병도 저는 곧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댄 아이브스가 뭐라고 제안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댄 아이브스 테슬라의 이 낙관론자죠.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자, 일론에게 25%의 지분 빨리 주자. 지금 자꾸 법원에서 지금 하고 안 돼. 이 의결권 25%에서 빨리 주고 그리고 그 의결권 25%에 맞게끔 아예 쿼터를 정하자. 테슬라에서 경영해야 될 시간을. 아예 그 시간을 아예 네. 명문화하자 그렇게 했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고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또 X에다 바로 올렸습니다. 네. Shut up, Dan.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방법 아니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이사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가장 일론 머스크가 25%의 의결권을 갖기 위해서 가장 더 손쉬운 방법은 XAI와 테슬라를 합병하는 겁니다. 어차피 XAI에서 가지고 있는 그록이라는 AI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XAI가 가지고 있는 20만 개의 지금 데이터 센터, 네. GPU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30만 개의 GPU를 갖게 되는 데이터 센터가 테슬라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식을 30%를 넘게 갖게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매우 높기 때문에 X.AI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의결권을 해줘. 왜냐하면 지금 의결권은 지난번에 투표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다 찬성이에요. 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를 묶어두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합병은 근데 X.AI 합병은 기관 투자자들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테슬라하고 X.AI의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펀더멘탈에서의 긍정적인 신호들은 하반기에 다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펀더멘탈에 대해 의심할 것이 아니라 정적인 변수인데요. 정적 변수는 해석의 여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이거는 실패할 거다. 그러니까 즉 일론 머스크 하려는 건 여러분 공화당이나 민주당 같은 전국 정당 만들어서 전국에 후보 내고 대통령 후보 내려는 당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일론 머스크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변수를 본인이 컨트롤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창당을 해서 중간에 끼어 들어가겠다는 건가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비즈니스 모델 내에는 법을 개정해야 되죠. 네네. 자,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둘 중에 하나 해줘야 되는데 네. 이 공화당하고 민주당 여러분 투표 이번 선거도 그렇지만 미국의 최근에 한 20년의 역사를 보면은 거의 중간 선거에서 엎치락뒤치락, 본 선거에서 그쵸,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대단히 근소한 의석수로 다수당이 결정이 됩니다. 한두 표 차 뭐 이런 그렇죠. 한두 석 차. 그러면 요 한두 석을 빼앗아 버리면 각 당에서 이 새로운 아메리카 파티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법도 통과될 수 없게 되죠. 내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아메리카 그렇게 파티. 되면은 법을 다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테슬라가 원하는 이러한 법 환경은 바꿔달라. 그러니까 주고 기브앤테이크 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전문가마다 지금 많이 달리고 있어요. 뉴욕타임즈 출신의 네이트 실버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민주당 경선에서 항상 지난번에는 바이든하고 경쟁했던 버니 샌더스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상원 의원이죠.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는 민주당 의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소속 의원입니다. 무소속 의원. 무소속 의원인데 대선 때 민주당 후보로 입후보를 하는 거죠. 민주당 내에. 네네. 이것이 민주당이 열려 있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처럼 무소속 후보가 미국의 제3당이죠, 일종의.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한두 명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전국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승자 동식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쵸. 한 주에서 1등을 하지 않으면 그걸 이길 수가 없죠. 0%예요. 페로스가 1992년에 19%를 얻었는데도 0% 얻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대선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몇 개의 취약한 공화당과 민주당이 막 박빙하고 있는 지역구에서 어차피 상원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2석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2등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 명만 들어가도 그렇죠. 물론 이제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에서 한 명 바꾸고 대통령 선거랑 같이 하는데 한 명 바꾸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이 선거에서 한 번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박빙 지역에만 전략적으로 공천을 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공화당 후보를 이쪽 후보로 바꾼다든지 민주당 후보를 박빙 지역에서 우리 쪽 후보로 바꾼다든지 영입한다든지. 그렇지, 영입이죠, 영입. 박빙 후보에서 제3 후보를 내서 당선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쵸. 박빙 후보 지역에서 영입을 해서 일론 머스크의 힘을 실어줘서 당선을 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과도한 정치 개입일 것이냐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도한 정치 개입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작년에 대선할 때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갑자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같이 막 선거운동을 다니고 그랬던 것처럼 그런 취약 지역, 뭔가 박빙인 지역에서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이나 민주당 후보 한 명에게 엄청난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영입한다거나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여러분 아시는 돈나무 원님께서는 뭐라고 캐시 우드는 이번 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 백악관에서 일하고 도지에서 일할 때는 24시간 거기서 침낭 메고 거기서 자고 훨씬 더 테슬라 경영을 소홀히 했다. 예. 요 정도 상원에서 두세 석 그리고 하원에서 8석에서 10석 차지하는 쪽에 일하는 것 실무진들도 많을 거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 충분히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절대 트럼프가 보복하지 못한다. 만약에 전국 정당을 만든다라면 공화당을 몰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완전한 공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완전히 복수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번 중간 선거에 여러분 내년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확률 결코 50%가 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대로 한다면 만약에 다음 주에 선거하면 공화당 크게 질 거예요.
여러분 중간 선거에서 1기 때도 트럼프 1기 때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3, 4년을 트럼프가 거의 그 레임덕 현상에서 힘들어했거든요. 어떤 네. 법안도 통과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지난 정부 때 보셨잖아요.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떤 그쵸. 정책도 통과하지 통과되지 못했죠. 않았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공화당이 성적이 안 좋은데 민주당과 공화당 경합 지역에서 공화당 후보를 가져오던 민주당 후보를 영입을 하던 일론 머스크가 두세 석을 가져가서 캐스팅 보트를 줘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면 충분히 이런 민주당은 잘 안 들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가요? 오히려? 왜냐하면 원칙적인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데 아. 트럼프는 대단히 주고받는 걸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지만 멍청한 짓이라고 지금 이런 표현을 썼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해서 뭐 자기 돈 써서 자기가 한다는데 뭐 떨어지면 자기는 뭐 괜찮은 거고 그렇죠. 뭐 붙어가지고 되면 뭐 다시 우리랑 같이 협력하면 되는 얘기해보면 거고 되는 거고. 이게 그렇게 나쁜 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판단들이 지금 워싱턴에서 분명히 여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저는 이 정적 변수는 저는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번에 있었던 마이너스 7% 어제 뭐 아주 뭐 1%도 안 되게 좀 다시 상승했지만 이건 원상복귀는 이번 주 내로는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 늦어도 다음 주에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자꾸 빈번히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격언이 있는데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물론 뭐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와 각을 세운다는 건 어쨌든 뭔가 테슬라에게도 기업적으로도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은 사실 주주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게 원칙적으로 저도 반대합니다. 네. 반대하는 거고 다른 일론 머스크가 그냥 열심히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랑 뉴럴링크 이런 데에 집중하면서 기술 혁신과 미래사의 어떤 방향차들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집중하는 것을 100% 찬성하고 네. 그것이 테슬라 주주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문제 테슬라 예를 들면 타다 한국에서 금지법 생겼잖아요. 네. 정말 타다 같은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갈등할 수. 여러분 오스틴에서 만약에 자율주행 규제 관련된 법이 오스틴에서 허가가 돼서 하는 거지만 네. 오스틴도 좀 있다가 만약에 우버를 몰락시켜요. 그럼 우버 드라이버가 지금 오스틴에 3,000명 넘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잡을 잃는 거죠. 일자리를 그쵸. 네. 잃는 거잖아요. 여기에 의한 사회적 혼란들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분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정부가 좀 시정부가 나서서 마련해 준다든지 또는 테슬라가 여기다가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라는 것, 자율주행이라는 것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들어온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난리 날 난리가 거예요. 나겠죠. 네. 전 테슬라 차량 몇 대 불탈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이런 요소가 있다라면 저는 정치적인 변수를 상수로 집어있는 새로운 주식 투자의 어떠한 이 모델링이 테슬라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기술주, 이 성장주로서의 이 입지는 더 공고히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법의 규제라든지 법의 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 이제 일론 머스크는 아예 본인이 뛰어들어서 좌지우지 되는 것보다 본인이 캐스팅 보터가 되겠다라고 네. 지금 전략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오늘 새벽에는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약간은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제였죠. 그제는 이제 거의 7%죠. 7% 넘게, 네. 7% 가까이, 장중에는 뭐 10% 가까이 빠졌다가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자, 그런데 제 주변에는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바이 더 딥 해야 된다. 테슬라를 또 더 사신 분들이 실제로 제 주변에도 많아요. 저도 막 들었거든요. 한국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신데 용기 있게 그냥 더 들어가시더라고요. 확신이 있으신 건지. 저는 그래서 펀다멘탈에 대한 확신만 있으시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정말 갬블링 하듯이 바이더 딥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보셔야 될 것은 바이더 딥도 좋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바이더 딥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건 전적인 개인적인 네네. 판단에 네. 된 건데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지금 미국 여러분 주식들이 하반기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성장할 거잖아요. 네. 그런데 테슬라가 성장을 해도 테슬라에게가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2026년 내년 하반기나 2027년이 될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아나가겠다.
뭐 정책 변수에서 일론 머스크가 쓰러지지 않을 거다. 이러한 판단이 있으시면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말 이번 연말까지 해서 6개월 동안 해서 수익률 10%, 20%를 보시겠다. 여러분 10%, 20%도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자, 이걸 보시겠다면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정말 바이더 딥이라는 것은 지금 테슬라를 바이더 딥하겠다는 건 정말 롱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롱에 과거에는 대단히 그 스펙트럼이 넓은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로봇 사업이 어느 정도 모습을 띌 때 어떻게 오를 것이다. 또 자동차 산업의 펀다멘털이 어떻게 될 때 네. 옵티머스가 5,000대 생산되고 이것이 양산태계를 2026년 하반기나 2027년 정도 가질 경우에 어느 정도 주가가 뛸 것이다. 이런 모델링과 밸류에이션 가치평가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좌충우돌 정치에 대한 변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분명히 위험 요소가 커진 겁니다. 분명히 위험 요소가 커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신 상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손절할 것이냐, 또는 뭐 차익 실현을 할 것이냐, 또는 정말 바이더 딥을 할 것이냐, 이제는 이것을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선택하셔야 된다. 이거를 한 6개월 뒤에 해볼까? 6개월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들의 투자 성향을 보시면서 그리고 투자 기간을 보시면서 과연 내가 이것을 이 지금 투자 금액을 다른 데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 가치는 혹시 어떤 것이 네네네. 있을까? 수익성은 어떨까? 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아마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마존에 투자했으면 내가 몇 프로의 성장을 얻을 수 있을까? 엔비디아가 계속 잘 나갈 것 같은데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테슬라에서 손해보고 있지 않으시다라면 이런 판단도 가능성을 모든 거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감정을 하는 게 아니라 논리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저는 장담 드릴 수 있는 건 펀다멘탈은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현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폭발적 주가의 테슬라 주가의 상승은 결코 1년 안에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의 시간들이 저는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충분히 베팅할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 상승 변수는 항상 지금 역사적으로 테슬라의 어떤 정치 변수는 지금까지 딱 3번 정도 있었는데 다 단기간에 끝났습니다. 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에도 끝날 건데 이 변수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길 거라는 거예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생기지 않을까? 잊으면 생기고 잊으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우상향 하늘 속에서도 다시 또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의 위험성들을 고려하면서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테슬라의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까는 거고 뭐 우리가 얘기했던 에너지 메가팩 뭐 이런 것도 포함되고 뭐 로보택시, 저가 모델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뭐 우주 관련 산업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여기에다가 정치적 이제 이슈까지 녹아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저희가 아까 박사님이 내년에는 어쨌든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1년이나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모멘텀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확신할 수 있는 뭐 박사님이 보시는 내년에 모멘텀. 내후년에 보여줄 수 있는 그 성장할 수 있는 핵심 모멘텀은 뭐라고 저희한테 강조해 우선은 주실 수 이번 있습니까? 3분기에 7, 8, 9월에 자동차 매출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그거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포드나 GM이나 다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7,500달러가 9월 30일 날 사라지잖아요. 딱 3분기 마지막 날 사라지거든요. 네네. 그럼 소비자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이거 7,500달러 줄 때 사자. 미리 사자. 미리 사자해서 대부분 4분기 때 살 사람까지도 3분기로 몰리게 되면서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미국에서는 최소한 좋아질 거고 지금 중국도 지금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 유럽을 제외한다면 근데 유럽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어떠한 판매량만으로도 유럽의 그 저조한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유럽의 판매 총괄도 일론 머스크가 하기로 했잖아요. 네. 담당자를 해고시키고 그럼 저는 충분히 더 꼼꼼하게 챙길 거라고 보면서 어느 정도의 그 하락세를 멈추게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3분기에서의 자동차 판매 실적은 좋을 수 있다. 다만 단점은 이번에 그것의 원 빅 뷰티풀 이 액체에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CO2 배출권에 대한 수익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 테슬라가 1년 내내 회기분기 내에 24억 달러를 벌었거든요. 이게 순이익이에요, 100%. 이 부분 사라지면 캐시플로우가 네거티브로 변할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다행히 테슬라가 정말 저는 너무나도 신의 한 수로 잘했던 것은 리튬 배터리 공장을 너바다에다가 완공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관세의 갈등이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았다라는 것. 즉 최소한 이것이 저는 최소한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 근처에 있으면서 얻었던 가장 좋은 정보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중국에 대한 리튬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상수로서 봤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도 6개월밖에 안 걸리는 것에 정말 신의 속도입니다. CATL의 장비를 뜯어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생산 설비를 뜯어와서 너바다에다 설치하면서 추가 설비 정도 한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1년도 안 돼서 지금 LF 배터리 공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에. 그러니까요. 그럼 이것에 되면 지금 성장하고 있는 메가팩 사업 이것에서의 어떠한 관세 영향을 제거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중저가 차량을 미국에서 출시시킴에 있어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줄이는 이러한 결과. 왜냐하면 리튬 정제소도 리파이너리도 지금 테슬라가 미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리튬 원자재도 지금 미국 걸 쓰게 되는 거고 리튬 배터리를 처음으로 미국에서 LFP 배터리가 여러분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되는 겁니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하반기에서 그 9월 달이 끝나고 10월, 11월, 12월에는 이 중저가 차량으로 충분히 매출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12월 전에 오스틴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성장세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이건 테슬라에게 숙명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1000대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운영하는 노하우를 갖춰줘야 샌프란시스코나 사실은 LA,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25개 도시로 가고 50개 도시로 확장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 너가 정치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저는 그거 아니래도 허가 안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하지만 이미 허가받은 오스틴만 점령해도 거기에서 우버를 퇴각시켜도 우버가 예를 들면 뉴스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버가 오스틴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이게 막 로이터나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뭐 이런 데 나오면 그때는 이것이 저는 모멘텀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버의 철수 오스틴에서 이것을 저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그 정도의 전략적 고민들은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있으셨을 텐데 네.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롱으로 봤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좀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테슬라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박사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발 충격의 관세 숫자 등장에도 무덤덤한 미국 시장. 엔비디아 세계 최초 시총 4조 돌파 눈앞. 대한민국 증시 증권주 대폭발. 부국증권 상한가입니다. 자, 트럼프의 무서운 관세 숫자가 또 등장했고요. 무려 의약품에는 200%짜리 관세 숫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했듯이 또 200% 던져놓고 뭔가 자기한테 유리한 걸 끌어내면은 낮추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만 트럼프의 전략이 워낙 불확실성, 트럼프 말로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이 그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나 트럼프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걸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아무리 유연성이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우리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 이 큰 숫자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불확실성을 전혀 없는 듯이 의연히 꿋꿋이 그냥 위로 갔습니다. 물론 절반은 플러스, 절반은 마이너스지만 지금 신고가 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이런 이슈들이 다 흡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2일 날 우리가 경험했던 그 관세 숫자 폭탄에 의한 주가 하락은 두 번째 경험이다 보니 그쵸? 밋밋해져 버렸습니다. 위기를 두 번 겪으면 아무래도 두 번째는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고 현실적인 방어책이 지금 마련되어 있어서 잘 버틸 수 있는 거랑 지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악재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죠? 먹히지 않았고요. 반도체도 관세가 몇 프로 붙는다 하는 불확실성 물음표까지 있었습니다만 그것조차 상쇄됐습니다. 그렇죠? 두 개를 다 막아냈어요. 의약품 200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반도체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는 마치 슈퍼마리오에서 그 물음표 벽돌 같은 거 나왔는데 거기서 잘못된 아이템이 나올지 잘된 아이템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두들기는 그 불안감이 있는데 그것조차 상쇄됐어요. 자, 다우는 44,240.76, 0.37 마이너스지만 약보합이었습니다. 자, 쉐브론 어제 3.96 올랐고요. 엑슨모빌이 다우 30종목에서 퇴출됐지만 엑슨모빌도 강했고요. 코노코필립스 이런 종목들 다 강했습니다. 지금 정유주가 전부 강세를 보였고요. 자, 세일스포스 1.43, 그다음에 그 고객관계관리죠. CRM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고요. 암젠, 유나이티드 헬스, 3M, 엔비디아까지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역시 다우 30에 속한 것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은 그렇죠? 이 시기가 왔죠. 자, 나스닥은 0.03 올랐습니다. 2418.46. 자, 나스닥 100 종목 인텔이 7%. 자, 역시 그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인텔은 미국 기업인 거를 감사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죠? 저거 미국 기업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지금 완전히 패망입니다. 패망. 자, 저거 미국 기업이니까 저거 살아나는 거죠.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에다가 관세를 부과를 할 건데 몇 프로 부과할지는 모르는데 그 앞에 나온 게 구리 50, 의약품 20, 200이었잖아요. 그럼 반도체라고 10일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거 수학 문제 같은 거예요. 맞죠? 우리 어렸을 때 수학 이제 수포자들도 많고 하니까 산수를 떠올려요. 산수는 했을 거 아니에요. 산수 문제 나오잖아요. 두 개 예시에는 저기 숫자 해놓고 마지막에 네모 해놓고 그 숫자 뭐 들어갈 건가 맞추기 하잖아요. 이게 지금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구리 50 의약품 200 하니까 반도체가 10이나 5일 리는 없잖아요. 반도체도 뭔가 한 3, 40 나올 것 같은 이런 앞에 깔아놓은 그 분위기.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 기업은 유리한 거 아니에요. 미국 반도체 살린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죠. 구리든 의약품이든 무슨 반도체든 다 자기네 거 살리려고 지금 막아내는 거죠. 트럼프가.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거에 엄청난 관세 폭탄을 부과해서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 자국 내에서 공장을 세우면 관세 없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전부 다 공장 빨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제조 부흥시키려고 다시. 그러니까 인텔은 미국 회사인 게 정말 천만다행인 거죠, 이거. 미국 회사 아니었으면 어떤 대접을 받았겠어요, 지금. 인텔은 미국 기업에서 그나마 정말 저 명줄이 긴 겁니다. 지금 안 그랬으면은 엔비디아가 옛날에 인텔에 당한 거 그대로 대갚아줬을걸요? 엔비디아를 얼마나 무시했는데요, 인텔이. 지금 엔비디아는 그래도 그런 거 안 하더라고, 보복은 안 하더라고요. 자, 뭐 유치하다고 생각하는지. 자, 어쨌든 인텔이 급등했고요. 글로벌 파운드리 또 6중구를 거의 비슷하게 급등했습니다. 온세미컨덕터스 5.5. 반도체 종목들 다 좋았죠, 나스닥에. 나스닥에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1, 2, 3, 4위가 다 반도체 종목입니다. 그렇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5위에 에너지 종목 나오기 전까지 5개가 다 IT에 또 반도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반도체 관세 숫자는 안 나왔지만 반도체 관세를 뭔가 부과해서 미국 반도체를 지키려는 그 트럼프의 의지가 확인됐기 때문에 나스닥에서 반도체 종목이 강했습니다. 자, S&P 500 0.07 마이너스 거의 뭐 보합이죠. 자, S&P 500에는 역시 눈에 띄는 아까 다우 30에도 있죠. 엔비디아가 다우 30에 최근에 들어왔으니까요. 자, S&P 500에 이제 시가총액 최초 4조를 꿈꾸는 엔비디아. 아, 이제 6.98입니다. 웨이트 비중이 6.98이에요. S&P 500 종목에서 엔비디아 한 종목이 무려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크죠? 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한때 뒤졌었는데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자, 이런 괴력이 있나요? 자, 주가도 정말 희한하게 정확하게 160.00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최초로 160달러를 넘었고요. 이제 여기서 더 가면 시총 4조가 달성이 됩니다. 자, 시총 4조를 누가 먼저 달성할 거냐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간 주춤거리는 사이에 엔비디아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자,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추격도 지금 계속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500달러, 시총 4조 이거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1.80 급등했죠. 자, 아까 나스닥에서 이미 힌트가 나왔죠. 나스닥 종목 중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더 강하겠죠. 얘는 그냥 반도체 종목들만 있으니까요. 당연히 인텔, 글로벌 파운드리, 온세미컨덕터 그냥 나스닥의 그 순위랑 똑같네요. 지금 그렇죠? 다 똑같고요. 이건 뭐 밑엔 다 반도체 종목이죠. 다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니까요. 반도체가 강했다. 그 얘기는 역시 반도체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기업을 주력으로 갖고 있는 국가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트럼프 말대로 그 미국 안에 들어가서 공장 세워야 돼 이제. 인건비 절약 못 한다는 거죠. 싸구려 인건비 있는 그 시장에 못 가요 이제. 자, 특징주 인텔 보겠습니다. 인텔 7% 올랐고, 자, 역시 덕을 봤죠. 지금 만약에 이 세제 혜택, 지금 관세가 만약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미국 내 제조 설비를 건설하면 세제 혜택이 기본 25%에서 35% 늘어나는 이 지금 법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돼서 하원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7월 2일자 뉴스군요. 통과가 되어서 이제 그 세제 혜택이 부과가 된다다가 플러스 어제 또 관세를 몇 프로 먹인다고 했기 때문에 인텔이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지금 생겼습니다. 인텔 여기서 안 살아나면 큰일 나죠, 지금. 2020년 코로나 때 주가가 이게 지금 그때가 39달러가 저가예요. 코로나 때보다 지금 23달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인텔은? 코로나 때 지금 최대의 위기에 기업 주가들이 다 박살났는데 그때보다도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 알 수가 있겠죠.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위기예요, 지금 인텔은. 인텔은 코로나 지금 두 방이 온 거예요, 이건. 인텔 자체로는. 심각합니다. 자,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이 오늘 살짝 빠지네요. 0.08 그리고 대만도 0.0이네요. 우리나라만 오르네요. 기분이 좋네요. 자, 니케이 225 0.09 오르고 있습니다. 자, 니케이 225 도요타 자동차가 1.76 오름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을 지금 보이고 있네요. 다른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있고요. 소프트뱅크 그룹이 0.76 오르는데 좀 아쉽죠? 왜냐면 어제 소프트뱅크 그룹에 관련된 기업들이 다 강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ARM이 강하면 일본의 소프트웨어 뱅크가 강합니다. 근데 별로 강한 모습이 없고요. 자, 대만도 보겠습니다. TSMC가 0.93으로 약하네요. 그렇죠? 이 지금 뭐 TSMC가 이 주도를 해줘야 되는데 좀 약세를 보이고요. 미디어텍이 4.72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혼자 버티기는 좀 어렵네요. 그렇죠? 미디어텍 혼자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둘 다 플러스입니다. 정말 강하네요. 코스피 0.50, 코스닥 0.42, 3,130. 자, 이제 어느덧 3,000선이 좀 자유롭게 입에 붙을 때가 되고 있어요. 3,000선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어색했는데 3,000선에 상당히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기대가 됩니다. 자, 4,400억 외국인이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수급은 좀 좋지가 않죠. 코스닥도 18억 정도 팔고 있는 180억 정도 팔고 있죠. 수급이 다 외국인의 매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별로 좋지 않네요. 당연히 미국 반도체를 위한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부분은 좋지가 않죠. 자,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힘을 내면서 9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더 많이 있고요. 자, 파마리서치가 거의 60만 원 가까이 다가서면서 약보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미친 종목이죠, 이거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펩트론, 삼천당 제약, ABL 바이오. 자, 요런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오늘 가장 강한 섹터는 증권 섹터입니다. 부국증권이 상한가를 지금 갔거든요. 신영증권도 15% 가까운 상승세고요. 자, 물론 주식시장이 3,100선을 넘어서서 증권주가 좋은 것도 있는데 최근에 부국증권과 신영증권이 강한 건 다른 이유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 회사들
자사주 비중 상당히 높은 회사들이죠. 그리고 대주주가 별로 안 파는 정말 지루한 종목들이잖아요. 부국증권, 신용증권 계좌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 몇 명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 키움증권, 뭐 이트레이드, 삼성증권 이런 거 파지 부국증권, 신용증권 지점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대도시나 하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고 이 지방에서는 부국증권, 신용증권 지점도 없어서 계좌 개설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루한 종목들이 왜 터지고 있느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발표를 했죠. 애플이 계속 주가가 오르는 건 애플이 아이폰이 잘 팔려서도 있는데 자사주를 계속 불태워서 없애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내 가치가 오르잖아요. 옆에 주식들이 다 불타서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하는데 지금 신영증권이나 부국증권이 자사주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신영증권 자사주 비중 무려 53.21, 그리고 부국증권 자사주 비중 이 42.73입니다. 거의 절반이 자사주예요. 만약에 이거를 정말 소각을 해서 불태우면은 내 주식 가치는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부국증권, 신영증권이 계좌 개설 못하고 장사 못해도요 2배가 돼요. 맞죠? 반이 소각이 돼서 없어지니까. 이거 엄청난 효과입니다. 애플이 계속 자사주 소각해서 오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부국증권, 신영증권은 주식시장이 3,100선을 넘어서서 강세인 거 플러스 자사주 의무 소각화, 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은 몰래 쓰레기 소각해가지고 막 타는 냄새 나서 그 신고하라고 현수막 붙은 거 보셨을 거예요. 이 지금 집 근처에서 몰래 쓰레기 소각하는 거 불법입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도 되죠. 자, 근데 우리 자사주 소각은 얼마나 좋아요. 주주 가치를 극대화해주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대비되는 이 지금 현상들을 보고 한 줄 매도평을 만들어봤습니다. 쓰레기 소각은 인상이 팍팍, 자사주 소각은 인상이 활짝. going to make it possible for us in the next several years to see very rapid breakthroughs, surprising breakthroughs in general robotics. 사람처럼 먹고, 듣고, 생각하며 스스로 행동하는 로봇, 이른바 휴머노이드가 이제는 공상이 아닌 산업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달파 로보틱 챌린지에서 로봇들이 다 넘어지는 영상이에요. 사실 너무나 유명한 영상이라서 다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다들 했던 얘기가 사실 과연 휴머노이드가 과연 진짜 쓰일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보행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자동화, 휴머노이드로 자동화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 느꼈던 대회였던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휴머노이드 했던 저조차도 휴머노이드에 대한 약간 꿈을 조금은 접었어야 되지 않나? 뭐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뭐 실내에서나 뭐 이런 계단이나 복잡한 지형에서 걷는 것들은 모두 해왔었고요. 특히 실외에서 이거 어니븐 터레인에서 걷는 것까지도 다 구현을 해놨던 상황이에요. 반도체 더 저전력으로 더 연상량 많게 만들어야 되고요. 배터리 에너지 밀도 더 높아져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아직은 좀 설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의 시간이 남았느냐는 거죠.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저는 2030년 가면은 게임 끝난다고 보고 있고요. 2020년대 후반에 우리도 산업 현장에 들어갈 수 있어야 겨우겨우 뭔가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휴머노이드를 위한 통합 플랫폼 피지컬 AI 파운데이션을 발표하며 로봇 생태계 구축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테슬라는 공장 작업에 휴머노이드를 실제 투입하며 사람과 함께 일하는 로봇 상용화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오는 10월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의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첫 시험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가장 큰 문제는 상용화입니다. 로봇 한 대당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이르는 고비용, 불안정한 동작과 미세한 인지 오류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까지 도달하는 데는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어제도 관련 회의를 하고 왔는데 관련 부품을 소싱하는 자리였어요. 저희 그 내부 회의였고 그 저희 엔지니어들이 어떤 회사의 부품을 쓸까를 하고 20여 가지의 핵심 부품들 쭉 나열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중국 제품이 아니었고 나머지는 다 중국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어떤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거기서 가장 많은 돈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정부는 당연히 중국일 겁니다.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도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뭐 테슬라 등에서 이렇게 휴머노이드를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당장에 저희가 생산성 그러니까는 이걸 통해서 돈을 벌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쪽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이템이라는 거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통 기반의 AI 두뇌, 즉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수입니다. 서로 다른 로봇에도 적용 가능한 범용 모델이 있어야 학습 속도와 비용을 줄이고 상용화 속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에 넣고 학습을 시켜서 AI 모델을 만들어내면 그 AI 모델은 로봇에 설치됐을 때 일을 할 거다. 상황이 주어지면 인간의 지시 없이 일을 할 거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세트를 쫙 보여준 겁니다. 아까 봤던 뭐 순서도 뭐 이런 것들이 이 세트들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오픈 소스로 공개해 버렸습니다. 3월부터 저희도 쓰고 있습니다. 신세계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제가 이제 휴머노이드 20년간 했는데요. 20년간 난 뭐 했지? 나 그냥 놀 걸.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완전 신세계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족 보행형 RB 시리즈를, 로보티즈는 AI 기반 모듈형 플랫폼을, 현대차는 로보틱스 자율주행 통합 솔루션을 선보이며 기술 내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로봇 산업 전략 외에도 최근 K-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협업 포럼을 출범시키며 AI 반도체 자립화와 로봇 연산 기술 국산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방 우주 중심의 기술 민간 이전, 중국은 정부 주도 기업 생태계 육성, 일본은 고령사회 대응형 생활 로봇을 중점 육성 중입니다. 휴머노이드 기술 혁신과 함께 핵심 부품 중국 의존 탈피와 AI 플랫폼 개발이 한국 휴머노이드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지컬 AI가 이끄는 혁명, 그리고 기술 자립의 도전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은 이제는 관세에 대한 우려보다는 내부적인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발 관세 소식에도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으면서 3,100선을 넘겼던 코스피가 오늘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부적인 정책 기대감 그리고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과 업종이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양지수 일제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코스피가 3,130선을 터치하면서 연고점인 3,133선까지 눈앞에 두고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3,125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78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특징적인 점은 코스피 200이 시총 상위단에서는 조금 흐름이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증권과 방산 쪽에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이 어제와는 조금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 3,100선 위로 올려냈는데 오늘은 개인의 매수세 5천억 원가량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현재 순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포착이 되고요. 기관만이 400억 원가량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조금 특징적입니다. 이 글로벌적인 관세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아서 1,370원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도 1,372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시장 상황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의 주목은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언하면서 관련 정책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죠. 3% 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 통과를 넘어서 이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 여기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법안까지 논의 중입니다. 이러한 법안들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고 코스피가 4천을 넘어 5천까지 넘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코스피 5천 시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주식시장을 살리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 이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계신 민병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을 특별하게 모셨는데요. 현재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 과제에 대해서 그 현안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사실 현 정부에서 가장 바쁘신 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 그리고 주주분들이 코스피 5천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막 들뜬 마음으로 현 신정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갈 수 있을까요, 의원님?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5천이라는 것이 그냥 숫자이지만 네. 우리가 2천에서 3천, 3천에서 5천 이거는 우리 자본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려면 질적 개선 없이 양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질적 개선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낮에 날강도 같았다라는 외국인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가지고 질적으로 질적 양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선진화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양적으로 성장해서 저희가 코스피 5천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번에 들어온 상법 개정입니다.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과거에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법을 시행할 것이냐, 유예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 논쟁에 대해서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금투세는 어떻게 라는 정책 디베이트를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 디베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사회를 보면서 했는데 예. 그때 그것의 합리적 결론이 뭐였냐면 세금을 거두려면 시장을 정상화 시켜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먼저야 라는 것이 합리적 결론이었고 그 방안이 상법 개정이었습니다. 즉 저는 상법 개정만으로 되진 않겠지만 상법 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것까지 합해지면 코스피 5천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남북 평화까지 조금 더 더해지면 더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공정하지 않는 시장 경쟁 이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비우러진 운동장을 바로잡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목표였는데 신정부 되고 나서 정말 정책 초반이긴 하지만 공약이 하나 둘 실현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부분이 바로 상법 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중요한 3% 룰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주식시장 한 단계 레벨업 하겠네라는 인식이 많이 생겼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보시는지 이거는 여쭙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잖아요. 예.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주잖아요. 즉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돈을 투자해서 그 회사가 굴러가게 만드는 회사여서 네. 이것은 오너의 회사가 아니고 주주들의 회사잖아요.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의 나라인 것처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의 주권은 주주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주주들에게 주권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주주로서 대우하는 것이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이고 그 모든 것들이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대주주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하는 것이 이번 상법 개정에 다 맞춰져 있는 것들이다. 3% 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사가 회사에게만 책임지냐? 아니다. 주주에게까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액 주주들도 소수 주주들도 주주총회에 참석을 좀 편리하게 하는 전자주총회 문제라든지 이것도 다 주주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큰 틀에서의 선언이고 이것이 당장 뭐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큰 틀의 선언을 통해서 회사의 경영 문화가 바뀌고 이 과정 속에서 주주가 정상화되고 이런 질적 성장 속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신뢰를 얻고 우리도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도 오고 이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면
저는 코스피 5천이 온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과 야가 합의한 1호 법안이라서 더 네. 의미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 룰이라고 하면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 법인의 의결권이 3%를 넘지 않는 제도인데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사회이사로 확장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재계의 많은 이들이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경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예, 예. 제대로 감사 역할을 할 수 있게 예.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네. 이거를 사실 이제 현 정부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거고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집중 투표제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같은 것은 이번 달에 혹시 처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7월 내에 공청회를 통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공청회는 7월 내에 할 겁니다. 네. 네, 공청회를 통해서 처리까지 될 것이냐의 문제는 또 한 단계의 고민이 있겠지만 7월 내에 공청회를 한다. 이 말은 만연히 밀어놓지는 않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속전속결로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 실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은 몇십 년 전부터 해온 거예요. 전체적으로 주주를 어떻게 더 크게 보호할 것이냐. 네. 보호받는 주주. 자기가 무시받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대낮에 날강도 같은 시장이라고 했다니까요. 이런 시장이 어떻게 뛰어듭니까? 예. 날강도 당하는데. 날강도 당하지 않도록 경찰이 안전하게 만들어줘야지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국장을 방문하려면 안전하고 보호받는다. 네. 이런 느낌이어야지 국장을 방문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지금의 것들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도 주식 투자할 수 있게 만들지만 외국인들도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고 주식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자금이 사람 현장으로 쓰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자금이 부동산에 묶이는 거거든요. 네. 부동산에 돈이 묶였을 때 대한민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자금이 주식시장에 왔을 때에는 이 회사가 이걸 가지고 투자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동체 이익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가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시키고 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부동산 시장으로 쏠림 현상,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투기 세력도 많이 맞아요. 형성돼 부동산 있는데 불패라는 게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우리 청년들이 월급을 받아서 얼마나 저축을 해야 집을 살 수 있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평생 모아도 안 되네? 네. 라고 하니까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게 되잖아요. 꿈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건데 부동산 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모두가 투자 환경이 좀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게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자연스럽게 생기네요. 네. 주제에서 벗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부동산 정책도 네.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네.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려야지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수요와 관련해서 가수요를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네. 돈을 6억 이상을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이것은 6억 이상이라는 큰 돈을 빌려서 집을 사지 마라. 네. 라는 것이고 또 담보대출을 받았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라. 라는 건 실수요 위주로 가라. 가수요가 만들지 말아달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오느냐. 정상적인 자본시장으로 올 수 있다. 네. 이런 개념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 출발점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상법 개정안 추진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기업 이사들의 그 충실 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됐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편으로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에 굉장히 제약이 생긴다고 하면서 굉장히 날이 서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10년간 지지부진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 시선이 신경 쓰여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기에서는 포이즌 필이라든지 황금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입해야 된다. 미국, 영국, 뭐 독일 다 이렇지 않냐라고 하면서 맞수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M&A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저희가 뭐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의 결론이 소액 주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결론이 나오면 안 된다. 네.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대적 M&A 관련해서 이제 방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특히 외국 자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하는데 그래서 이러저런 논의들 집중 투표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이즌 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되 이것의 한계는 소액 주주의 이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형태에서는 안 된다라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동안 주주들이 참으로 소외를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권리를 확보할 때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기업도 분명히 투명성을 제고할 그런 때가 왔다라는 걸 직접 보여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그 기대감으로 지금 예.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코스피 3,000 3년 6개월 만에 돌파를 했고 3,100 말씀해 주셨다시피 4,000, 5,000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네. 이제 이런 질적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있고 또 양적 성장으로 들어오려면 예. 이런 질적 개선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우리의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자본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해야지 코스피도 올라갈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 우리의 성장 동력으로 두고 있는 첨단 산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있는 김구가 꿈꿨던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이런 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대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지키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요소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을들의 협상권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합해져서 코스피 5천은 될 거다. 그렇지만 이번에 상법 개정은 그 가장 기초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네. 코스피 5천 시대로 가는 길에서 양과 질이 다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의 삶도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신정부 들어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게 가상자산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의원님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또 직접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정책 구상을 하게 됐는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상자산이라고 말을 네. 안 합니다. 디지털 자산으로 할까요? 디지털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네.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은 잘 못 알아먹을 때 옛날에 가상자산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예.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네. 것을 지금은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네. 왜냐하면 가상자산이라고 하면은 가상의 것이라는 느낌이잖아요. 예. 가상의 것인데 자산이야? 그럼 이게 좀 허황된 것이네. 느낌이 그렇네요. 투기 자료, 예. 투기의 대상인 네.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또 테라루나가 생각나고 이런 그렇죠. 피해가 예. 생각나는 예. 것이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름을 바꾸자라고 예. 업계에 다니면서 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앞으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십시오. 디지털 상에 있는 자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법상으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제 특근법에 특근법에 이제 자금 세탁 방지 부분에서 가상자산이라고 나옵니다. 예전의 법이었다는 예전의 거죠. 법에 지금 법이 그렇게 나와 있고 예. 제가 이제 그 모든 용어를 디지털 하나로. 자산으로 바꾸겠다라는 의지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다 이렇게 제가 냈고요. 이 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통과되면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든지 특근법이 이쪽으로 다 흡수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산이
지금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코인이 엄청 결제로서 빠릅니다. 예. 몇 초 안에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신속성이 네, 있죠? 신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쌉니다. 거의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그러면 수수료 결제 관련해서는 조금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엄청 예. 싸고 엄청 빨리 된다. 네. 근데 문제는 기준이 완전히 등락이 심하다. 너를 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 큰 단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동성을 줄인 스테이블하게 만든, 즉 안정적으로 만든 그런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예.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1코인을 발행하려면은 예를 들면 1달러를 예치하고 발행하고 이 1달러를 가지고 이 발행한 사람은 1달러 미국 국채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분들 입장에서는 발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달러를 받고 그걸 가지고 1달러 국채를 사서 1달러 국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1달러 국채에 대한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디지털 자산을 발행해도 이 발행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돈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이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코인이라는 정말 값싸고 정말 빠른 결제 수단인데 여기에 스테이블하지 않았다. 네. 그런데 준비 자산을 1대1로 연동시키면서 스테이블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급 수단에 있어서의 네. 엄청난 혁명이 지금 일어나 버린 상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에 사경이라는 이 결제가 있었어요. 예, 예, 예. 그것은 전 세계의 비자 카드하고 마스터카드 결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양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달스코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 달스코가 전 세계를 석권하기 전에, 즉 네. 특히 우리나라를 석권해서 원화가 없어져 버리기 전에 우리나라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된다. 예. 원스코라고 부릅니다. 이 원스코. 원스코를 우리가 발행을 제도화해서 발행하고 이것이 방어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나가서 영토를 넓히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좀 간절함 속에서 너무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그 코인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그것을 안정적으로 비교적 이렇게 시스템을 구체화해 놓은 거고 지금 미국이 달러 패권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도입하면서 굉장히 활용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우리도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과연 우리나라 정서 그리고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게 궁금합니다. 많이들 기대감은 갖고 계세요. 그래서 최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드물게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토종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AI 소버린에도 네, 강력하게 그렇죠. 이용될 수 있고요. 예. 엄청나게 인터넷으로 강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K컬처 강국입니다. 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원스코를 만들어 봤자 누가 사용하겠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달스코가 전체를 석권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이제 거기도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네. 우리도 시작하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던 대한민국이고 거기에 세계적으로 삼성 갤럭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세계 점유율의 20% 정도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실은 거기 하나에 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문화 K컬처에 있어서는 엄청난 강국인 대한민국이 문화 BTS를 보려면은 원스코로 결제를 해야 돼라고 했을 때 결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특히 세계의 결제 시장에 달스코와 원스코가 있었을 때 그것은 선택의 하나로 원스코를 선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더 편리하면 그리고 달스코보다 나는 미국보단 대한민국 것이 더 좋아. 더 좋아라고 우호적인 사람들이 더 있는 동남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원스코어의 경쟁력이 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화를 미국에서 했는데 네. 우리도 빨리 해서 가드레일을 만들어주고 그 사이에서 그 속에서 마음 편하게 창의를 발휘해서 기술을 쌓아 나가봐라.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네.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네. 사실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통화 기반에서 이 통화량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 국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더 또 활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네요. 네.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네. 특히 지급 결제 수단은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이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말하는 이러저런 규제를 통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설령 만든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편리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화폐라는 것은 너도 사용하고 나도 사용하고 삼촌도 사용하고 이모도 네. 사용하고 네.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은 이게 패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편리해야 돼요. 이 편리성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제적으로는 안 된다. 민간의 창의성을 여기에서 발휘하게 두어야 된다. 미국도 민간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CBDC, 센트럴 뱅크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CBDC가 세상에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만든 것이 세상의 지급결제 수단을 지배할 것인지 네. 아니면 민간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세상의 지급결제 수단을 지배할 것인지는 지금 판가름이 거의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많은 부분 좀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ETF도 직접 또 발의하셨기 때문에 잘 또 통과가 되는지 많은 국민들의 또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될 수 있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해야 되는데요. 성장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첨단 산업이 발전해야 되고 네.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문화 강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것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런데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부분은 대한민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가장 인터넷 강국이고 거기에다가 문화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한 곳이기 네.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세계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첨단 산업 부분에서 AI나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성장은 성장만으로는 안 된다. 모두의 성장이 돼야 된다. 네. 분배를 함께하는 성장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분배를 통해서 거기에서 힘을 얻은 사람들이 또 성장을 하는 이런 구조, 분배를 통해서 패자부활전이 있어서 이 한 번 실패하지만 또 두 번째 도전하고 두 번 실패해도 또 세 번째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패자부활전에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우리나라는 성장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장과 분배라는 두 바퀴 추기에 튼튼하고 큰 네.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디지털 강국 신정부의 흐름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앞으로 믿고 맡기는 정부 그리고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많은 관심 가질 거고요. 활약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앞서서 민명덕 의원의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정부에서는 지금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하나씩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금융위, 금감원 또 한국거래소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함께 협업을 해서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을 가동할 것이다. 건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가 조작을 하면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키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같은 것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합동 대응단이 가동이 되면서 하나씩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잘 정책들이 마련돼서 결국은 코스피 5천 반드시 뚫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